그래서 블룸버그에서 26일자니까요. 이틀 전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가 왜 이렇게 폭락하는가 그랬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건 많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5월달에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 있는 나라들 40개 국가인가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실었을 때 한국이 끼어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무슨 외환위기 저거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블룸버그에서 지금 뭐냐면은, 기사, 물론 맥쿼리 투자 전략가의 의견을 빌려서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이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그러니까 취약한 통화이다. 이런 얘기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가장 취약한 통화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위안화랑 아시아의 대표 통화인 그러니까 엔화라든가 위안화가 폭락을 하면서 좀 위험이 아시아의 위험이 지금 그러니까 고조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통화가 한국의 원화다 하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예? 이런 기사를 이게 26일 그저께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국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추경호 경제수장이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9월 25일자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대출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물가 환율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은 경기라든가 대출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폭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니까는 과거 위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과거 위기라고 한다면 뭡니까요? 가깝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멀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 말 98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더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더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나쁜가? 이제 봐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인 파월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이거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잭슨홀 미팅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제 막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파월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밑에 박스 보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성장률이 둔화되어지고 뭐 이런 일이 등등 일어나는데 특히 가계와 기업에게는 상당한 그러니까 일정한 고통을 그러니까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거예요. Bring some pain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치러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더 큰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통화당국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금리 인상하면은 그러니까는 경기의 대출자들한테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얘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지금 접근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일찍이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어려워진다. 왜 수입 물가가 계속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된다. 그럼 어차피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계속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한국의 그러니까는 이 고물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환율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국에서는 뭐냐면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금리 인상할 거면 제대로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거죠.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죠.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과거 위기보다 더 나쁘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고 시장은 그걸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게 뭐라 보냐? 환율 폭등이죠. 환율 폭등입니다. 자, 그럼 왜 과거보다 더 나쁘냐면요. 97년 말 외환위기 때는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달러 부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충격입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빌려온 이 금융회사들이 빌려온 달러를 그러니까는 상환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생겼던 충격이잖아요.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환율 급등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무역 흑자 국가로 완전히 정착되어지게 됩니다. 예? 환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 900원 전후에서 이렇게 그랬다면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한 1100원, 1200원 안팎에서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흑자에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수출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6월달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요. 예? 떨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더 나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도 일시적인 금융충격으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어지면서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다 이제 이게 얼어붙으니까 이 달러가 싹 올라갔었잖아요. 2008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부터 이렇게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양적 완화 하면서 돈을 대규모로 풀어냈잖아요. 공급했잖아요. 달러를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돈을 시중에다 막 이렇게 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환율이 그러니까 급등했던 것도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 급등이 고환율이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초금융 완화로 돈을 막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뭐냐면 금리를 올리고 또 그다음에 풀었던 돈도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이죠. 예? 더 나쁜 상황이죠. 환율이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2008년도와 달리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 더 나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내후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기껏해야 1년 이내에 다 이게 진정이 됐습니다. 외환위기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는 1년 이내에 환율이 진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연초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연말까지 계속 오를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는가?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율이 결정되는 거는요. 환율이라는 건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에 대한 가치잖아요. 대외적인 가치잖아요. 즉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는 힘과 파는 힘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달러의 수요와 공급은 결정하는 건 뭐겠습니까요? 결국 우리가 돈이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잖아요. 돈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의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금리잖아요. 그럼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금리가 높은 데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듯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무역이잖아요. 무역 흑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무역 적자라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가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무역도 적자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달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화 하락이 가장 크냐 이거죠. 예? 이걸 그냥 퉁쳐가지고 강달러 때문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강달러도 한 일부 요인이지만은 그것만은 설명이 안 되어지거든요. 예? 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본적으로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금리가 이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처럼요. 인플레이션율이 막 70%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뭐 외환위기설이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구제금융까지 일부 그러니까 IMF로부터 돈도 지원받기도 하고 했고요.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가장 많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어디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중심 통화 국가들입니다. 엔화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도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은 나라들이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금리 올리기 쉽지 않다. 왜?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정부 부채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엄청 풀었잖아요. 그건 결국 누군가한테는 부채로 간 거잖아요. 공짜로 나눠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진 국가들은 주로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주로 가계 부채를 많이 늘렸고요. 그러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돈을 막 풀면서 부채가 막 늘었어요. 이게 이제 부채 모래성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통화 가치가 하락이 큰 나라들은 공통적인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요인이죠, 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나라, 금리를 인상하는 걸 주저주저하는 나라, 금리를 인상하기 힘든 나라. 두 번째 뭐예요? 무역 적자가 진행되는 나라. 지금 봐보세요. 일본, 유로존, 영국 다 무역 적자가 심해요. 한국을 비롯해서요. 예? 그리고 금리를 제대로 올릴 수 없는 나라들이야. 왜? 일본, 유럽, 영국은 다 뭐예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들이야. 한국은 뭐예요? 반면에 정부 부채는 굉장히 좋은데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양쪽 다 그러니까는 인상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더 나쁩니다. 상황이 더 나빠.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부채가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부채는요. 그렇죠? 근데 세금은 누구한테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유층한테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인들, 돈 많이 버는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영국은 이거를 정반대로 접근했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쳤다고 얘기 듣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 세금을 과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정부 부채는 큰 문제가 없어. 가계 부채가 문제 있는 나라는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가계가 이자 비용이 증가했으면은 그 수입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갚을 수 있는. 근데 가계가 수입을 어떻게 더 증가시켜요? 예?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그러니까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계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 정부 부채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뭐냐면 한국의 환율 상승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다. 설사 금리를 마지못해서 인상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였잖아요. 근데 금리까지 올려보세요. 붕괴되지요.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가계부채 붕괴되면은 경착륙 하게 되면은 경제 완전히 붕괴된다 이거죠. 한국 경제요. 한국 경제 붕괴되면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원화 가치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원화 가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앉아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첫 달 주 잘못 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무역적자는 왜 생긴 거예요? 대중 무역적자가 6월 달부터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5월 달부터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대중 무역적자가. 중국이 그러니까는, 예?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연초부터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21% 정도 하락했어요. 한국 원화가. 예? 엔화가 한 25%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티르키예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설을 겪고 있는 나라들, 외환 위기설을 겪고 있는 나라들 빼놓고는 보게 되면 가장 높잖아요, 한국이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한국과 필리핀을 얘기를 하고 태국은 조금 더 낫다. 두 나라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타이랑 필리핀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국이요. 한국이 어떻게 태국이나 필리핀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 인도네시아는 뭐 자원이라도 있어서 그렇다 쳐요. 가운데 있는. 예? 한국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예?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어깨를 겨누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냐고요. 이게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보게 되면요. 6월달 이후에 대폭락을 한 거예요. 6월달 이후에. 6월 이후에 사실상 최고로 하락했어요. 제가 6월 1일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는 6월 1일부터 비교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왜 6월달부터냐? 예? 왜 6월달부터냐?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날 출범했는데 이건 제가 왜 6월달부터 했는지 아세요? 5월 10일부터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카운트를 하면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무슨 죄가 있다고 책임까지 져야 되느냐. 환율 폭락하는 것까지.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좀 시간을 좀 준 거예요. 5월달은요. 그럼 제가 그래서 5월달부터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출범했죠.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계산을 한 거야 이거는요. 어떻게 됐습니까요? 엔화는 11% 떨어졌는데 한국은 13% 떨어졌어요. 한국은 13% 떨어졌습니다. 똑같잖아요. 6월달 이후부터 보나 5월 10일 이후부터 보나 똑같잖아요.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터키라든가, 티르키예죠. 티르키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 한국이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더 빨리 통화가 떨어져야 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예? 블룸버그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G20국가 플러스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통화국가로 분류되는 태국과 필리핀만 합친 거예요. G20국가에다가. 예? 이거 어떻게 강달러 하나로 퉁치냐고요. 강달러라는 것은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에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 다음에 캐나다, 스위스, 이런 통화들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네? 합쳐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유로화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니까, 한 58% 차지하니까는 가장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로화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더 빠르게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지금 한국이요. 강달러가 가지고 설명이 되려면은,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은 왜 덜 떨어지냐고요. 네? 덜 떨어지냐고. 거기다가, 우픈 얘기는 러시아는 이 와중에 14%나 오히려 더 상승했어. 러시아 루블화는요. 예? 러시아 죽인다고 그렇게 난리 피는데 서방이. 참. 자, 이거 봐보세요. 그다음에요.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죠.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다. 예? 이건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유가였었습니다. 유가, 석유요. 석유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석유 가격은 지금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1년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8월달 물가 상승률이요. 미국, 한국, 독일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는데 보게 되면은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차지하는 비중. 에너지가 파란색 기둥은요. 미국은 한 24%, 한국도 한 24%, 독일은 한 48%가 물가 상승에 있어서 에너지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주황색 기둥은 뭐냐면요. 빨간색 숫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서비스 요금 인상이요. 우리가 뭐 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 요금이요. 예? 예? 이런 서비스 요금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41%, 한국은 38%, 독일은 18%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차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유가는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물가 상승률도 그러니까 좀 꺾이기 시작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하고 있잖아요.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8%대가 여전히 그러니까 8월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유가는 꺾였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석유 가격이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율이 다른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국내 수요로요.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는 내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수요.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나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소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충격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 못하는 상황 못하면서 방치하면서 이게 뭐냐면 불길이 번진 거예요. 번진 거야 내수 쪽으로. 그럼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는 이거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번졌다는 얘기는요. 예? 유가보다 서비스로 더 이렇게 번졌다는 얘기는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니까는 독일은 굉장히 근면하고 뭐 이렇게 소비도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는 가는 국민성이 있어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비스는 아직도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 압력에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문제만 진정되면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생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를 가스라든가 석유 가격이 오른 거를 금리 올려가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유럽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은 금리 인상을 우리보다 덜 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아직은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아직 그러니까는 그 압박이 덜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요금이 그러니까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서비스 요금으로 이미 번졌어, 불이.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 미국과 한국은 틀려요, 이게 지금, 똑같이 인플레이율이 높아도,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에? 근데 미국은 그래서 빠르게 금리 올리고 있는 거야. 이거 방치했다가는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근데 한국은 근데 금리를 못 올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가계부채랑 부동산 시장 경착륙 할까봐. 에? 자, 한국은행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금리 차이하고, 그러니까 환율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환율 폭등을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금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자초한 거죠. 통화당국이 자초한 거야. 예? 통화당국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율 폭등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무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요? 옆에 나라는 일본을 쫓아. 우리나라는 하여간 일본 쫓아하는 건 되게 그래.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는 나라였잖아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 그리고 장기 10년 금리도 그러니까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버티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145엔을 지금 이제 뭐 돌파를 막 이렇게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겁이 바짝 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엔화 가치 관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150엔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외환보유액 동원해가지고 엔화 가치 방어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하루에 3조엔 투입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 예? 오늘도 145엔 육박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탄만 낭비하는 거야. 근데 한국도 지금 이러고 앉았잖아요. 한국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왜?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해가지고, 예? 정부가 저러면 저럴수록,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 통화당국이 방어 능력은 자꾸만 이제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까지, 달러 사지 못하게 하고, 기업들이 확보한 달러도 좀 내놓게 하라고 하고, 예? 개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달러 사재기 하지 말라고 하고 앉아있고, 누굴 위해서? 예? 과거에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로 이렇게 협조를 해줬지만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재벌들만 그러니까 신나게 그하고 앉아 있었고, 예? 그랬잖아요. 고통은 항상 국민들한테 주고,
예? 이득은 자기들끼리 챙기고, 예?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갑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속어 논란에서 봤듯이 정부와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지금 과거 이기하고는 다르죠? 더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별 저거 문제 없다. 이렇게 이러니 국민한테 이게 사실 거짓말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신뢰를 잃죠. 신뢰를 잃어요. 지금 윤석열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전 국민,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예? 지금,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원화가치 폭락에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은 뭐냐면 원화가치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가 개인들은 외환 투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평상시에 안 해요. 평상시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환 투자는 이 환율 변화는 평상시에 안정돼 있을 때는요. 이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나 채권처럼요. 채권은 수익이 어느 정도 고정 수익이 보장돼지고 주식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상승하는 이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은 평상시에는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냐면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외환 투자로 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러고요. 예? 일반 개인들은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이유는 뭡니까요? 방향성이 잡혔다고 보는 거죠. 방향성이. 예? 지금 뭐냐, 원화가치 폭락은 이건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까지 뛰어드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도 할 게 없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투자할 거를 마련해주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마련해주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면 한국은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빠르게 인상하기 힘들다. 미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인상하기 쉽지 않다. 둘째, 뒤늦게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해 가겠죠. 결국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쫓아갈 겁니다. 쫓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게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 폭락하겠죠. 어차피 맞을 매를 그러니까는 이걸 뒤로 밀어가지고 더 화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요. 예? 눈덩이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눈덩이 효과를요. 가계부채, 105% GDP 대비 105%가 넘단 말이에요. 기업부채, 중국이 기업부채로 지금 그러니까 이 골머리 앓고 앉아있는데, 기업부채가 중국보다도 더 높아요. 중국보다 많다고. 여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예? 자영업 대출,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얘기잖아요.